기본적으로 미국 은행 시스템의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100조를 풀면 은행에서 100조를 받겠죠. 정부는 딱 100조 원만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에서 골 때리는 행동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100조 원을 내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100조 원어치 집을 구입하게 되죠. 근데 이 100조 원이 어디로 가냐? 건설사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건설회사 통장으로 100조 원이 입금되니까 대출을 내보냈던 이 은행에서 100조를 다시 회수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은행은 100조 원을 대출을 내보내고 다시 현찰로 100조 원을 입금을 받는 거니까 다시 100조 원이 생겼죠. 그러면 다시 집을 살 사람들한테 100조 원을 다시 내보냅니다. 대출로. 그리고 그 100조 원이 건설사 통장으로 다시 입금되죠. 근데 그 건설사 통장이 이 은행 겁니다. 그래서 다시 100조 원이 생겼고요. 또다시 사람들이 대출한다고 하니까 100조 원을 다시 빌려줍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그 100조 원이 건설사 통장으로 또 입금이 되겠죠. 그 건설회사 통장이 이 은행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대출의 규모는 계속 증가합니다. 무제한으로 증가하죠. 이렇게 되면 대출의 규모가 1000조 원도 되고요. 1경원도 됩니다. 10경원까지도 가능해요. 인구만 있다면.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정부에서 돈을 아무리 작게 풀어도 은행에서는 무제한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용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은행은 자산이 1000억밖에 없어요. 대출로 얼마를 내보냈냐? 10조 원을 대출을 내보냈습니다. 자산이 1000억밖에 없는 회사가 10조 원 대출을 내보냈으니까 여기서 연체가 터지면 바로 뱅크런이 터지는 거예요. 1%만 안 갚아도. 그런데 연체율들을 잘 보시면 3% 연체를 했다,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8% 연체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가 파산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은행은요, 무제한적인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돈이 없는데도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어서 최대 실적을 찍고요. 성과금 잔치를 했죠. 근데 그 문제가 언제 생기냐? 사람들이 연체하기 시작할 때부터 은행은 뱅크런이 터집니다. 2008년 리먼 사태가 왜 터졌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집을 계속 샀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체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 위기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있으면 돼요. 신용. 이 시스템이 끝나는 그 시간이 사람들의 신용이 더 이상 대출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받고 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계속 사기만 합니다. 대출 금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신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100조 원을 빌려가서 파산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앞으로 빌려갈 사람들이 1경원을 빌려가게 된다면 100조 원의 규모가 파산해봤자 소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그 신용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주변 환경을 잘 보시면 힌트는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대출이 만땅이 됐어요. 만땅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금리를 내리거나 올렸을 때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경제라는 것은 금리가 비싸서 나쁘고 금리가 저렴해서 좋고는 상관없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면 과거에 금리가 높았을 때 경제가 엄청 좋았을 시절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면 금리가 중요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의 신용이, 대출이 없었냐 있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 성장기 때 2000년도 이후에 잘 보시면 사람들은 대출이 많지 않았어요. 대출 시스템이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고요. 금리도 굉장히 비쌌는데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무에서 유를 향해서 갔다는 거죠. 경제가 성장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용 대출을 받았죠. 담보 대출을 받았죠. 집을 샀죠. 상가를 구입했죠. 사업자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서 금리가 높고 낮음이 상관없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이 많은 돈들이 풀린 거예요. 부동산에 풀리고, 자영업자 시장이 풀리고, 노동시장이 풀리고, 이런 식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금리를 올리면 나쁘고 금리를 내리면 좋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대출을 내보내면 돈 찍는 양이 계속 복사가 되기 때문에 돈의 양이 증가되고 그 돈들이 건설회사나 자영업자 시장이나 식당이나 노동시장에 계속 뿌려지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금리가 비싸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은 신용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대출을 발생시켜서 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줘야 되는데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도가 없는 거예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을 찍고 싶어도 돈을 못 찍어요. 사람들이 돈을 막 빌려가줘야지 우리 동네에 이 시장에 100조 원, 200조 원, 300조 원이 계속 풀리게 되는 원리인데 이 시스템 자체를 잘 보시면 어쨌든 집을 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서 집을 사줘야지 돈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룹이 100조 원을 빌려가고 세 번째 그룹이 100조 원을 빌려가고 네 번째 그룹이 100조 원을 빌려가는, 이게 가능하려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명의가 있어야 되고 신용이 있어야 돼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용들이 있어야 되고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이나 그 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죠. 어떤 사람이 100조 원어치 아파트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의 노동 임금이 입금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사 먹으면서 자영업자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겠죠. 그 자영업자들이 돈을 받아서 다시 주식을 사겠죠. 그럼 주식을 판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또 사겠죠. 아파트를 판 사람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기겠죠. 은행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다시 받아서 대출을 다시 내보내겠죠.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돌고 돌고를 무제한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100조 원을 풀어도 은행에서는 무제한적으로 돈을 계속 복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가 고금리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돈을 복사할 수 있는 그 신용이 부족해진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대출을 받았죠. 자영업자 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주식담보대출이나 뭐든지 다 빌렸어요. 은행에서는 계속 돈을 내보내기만 했어요. 그 많은 돈들이 시장에 풀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설사나 주식시장이나 자영업시장이 엄청 좋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좋다 보니까 그 밑에 있던 노동시장이 과열됐던 거죠. 사람들이 노동을 하려면 아침, 점심, 저녁을 엄청나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당 사장들이 매출이 극대화되겠죠. 근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용이 줄어들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돈을 받을 수 없겠죠. 집이 안 팔리면요, 그 동네에서 건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주변의 식당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 신용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안 풀리게 되면서 이 시장이 점점 추락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금리여서 힘들고 저금리면 좋고 이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은 깨끗한 신용이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대출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이 신용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주택이 왜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왜 좋고 미국 경제가 왜 붕괴되고 결국에 사람들이 이 신용이 있으면 계속 유지되고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만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에 이 신용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산 꼭대기에서 더 산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주택시장을 상승시키려고, 주식시장을 좋게 하려면 뭘 개선해야 되냐? 담보대출의 그 기간을 늘려주면 됩니다. 20년에서 50년으로, 50년에서 80년으로
늘려주게 되면 대출 한도가 증가하고 그 한도만큼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되고요. 만기를 앞둔 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기간을 더 길게 갱신시켜주면서 그 한도를 늘리게 되면 대출의 한도가 예를 들어서 100조 원에서 150조 원, 200조 원으로 또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되는 원리예요. 정부에서 이 대출 기간을 늘려줬던 이유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양이 많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을 더 많이 풀기 위해서는 월 납부금을 줄여서 총 한도를 늘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었다면 신규 대출자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줘야 이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리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담보대출을 받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이 사람이 딱 한 채만 살 거기 때문에 분양가를 비싸게 올려서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채를 살 때 10억짜리 부동산을 사게 만들면 1억짜리를 팔면 시장에 1억 원만 풀리는데 10억짜리가 팔리면 시장에 10억 원 규모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비싼 집을 사줘야지 돈이 더 많이 풀리는 원리인데요. 정부에서 또 한도를 늘렸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돈이 더 풀리기를 원한다면 담보대출 한도를 90%로 상향 조정하면 됩니다. 이런 신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시장이 거품이 잔뜩 껴 있다는 거죠. 다음 방송에는 독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금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